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호우특보로 시작합니다. 전국이 물폭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선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불어난 빗물에 차량과 주민은 고립됐고 지하철까지 마비될 정도였는데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기자, 밤사이 광주의 침수 피해 소식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주천은 어제보단 하천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불어난 물에 여전히 빠른 유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산책로를 집어삼키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곳곳에는 물에 떠내려온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광주는 어제 4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7월 한 달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진 건데요. 광주천은 물론 동구, 소태천 등 주요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하면서 인근 주민은 대피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광주 하산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구조됐고 밤 10시 30분쯤에는 시민 2명이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인 남구 백운광장과 대남대로 일대에도 한때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주택 침수는 물론 차량 수십 대가 고립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 지하철 상무역 대합실이 침수돼 화정역부터 공항역까지 6개 역사 열차 운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 등 영산강 주요 지점도 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하천 주변 도로와 지하차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젯밤까지 도로 침수 274건, 인명구조 47건 등 모두 56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게는 400mm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출근길에도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천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영남권도 강타했습니다. 어제 경남과 경북 곳곳에서 최대 30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온천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부산 일대에 내일까지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 온천천에는 거센 빗줄기가 내리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책로가 물에 잠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밤사이 부산에는 아직 2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에 시간당 80, 최대 300mm 폭우가 예보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남산청은 어제 3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집에 있던 60대 여성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제 200mm 넘는 비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69가구 96명이 대피했습니다. 대구시 노곡동에선 저지대 마을이 침수돼 주민 26명이 보트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소방당국은 침수 우려 등 164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25명의 인명구조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많은 곳은 최대 25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초긴장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하천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밤사이 폭우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 기자,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은데요.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빗줄기가 옅어지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청계천의 수위도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 발령된 호우주의보는 현재 모두 해제됐지만 이틀 내내 내린 강한 비로 도로 곳곳이 잠기고 집안이 침수된 만큼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있는 청계천을 비롯한 서울 시내 하천 29곳은 범람 위험에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최고 1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에 최고 3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밤이 이번 호우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산사태와 홍수특보도 내려져 있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에는 이미 시간당 최고 115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려 사망자 3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또 농경지 12,5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닭과 돼지 등 가축 5만 마리가 폐사할 만큼 비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비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만큼 주말까지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윤서입니다. 폭우로 도로와 철길도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네, 국도와 고속도로에 토사가 덮쳐 도로가 통제됐고 지하철과 열차 운행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 출구에 토사가 흘러내렸고 비와 바람에 뽑혀진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흙더미를 지납니다. 인근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면실 이런 거로 좀 확인이 되고요. 인력이랑 장비 활용해서 정리가 된 거로 지금 일단 확인은 됩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와 서광주 사이 4km 구간과 대전 당진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인근은 차량 운행이 막혔습니다. 이들 지역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와 흙탕물이 고속도로까지 덮친 겁니다. 서해안 쪽은 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대전 당진선은 900세제곱미터. 열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도 평택과 충남 아산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는 새벽 첫 차부터 멈춰섰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경부선과 장항선 등의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일반 열차는 운행이 멈췄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는 경북 청도에서 경남 밀양으로 이어지는 선로에 흙더미가 쏟아져 KTX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용객들은 지연 출발과 연착에 애를 태웠습니다. 철도가 잠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경부선이 아예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제가 2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평촌 고가 인근에선 직경 50cm의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30여 대의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나면서 일부 차선이 6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어제 못지않은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이번 폭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박선민 캐스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남과 경남에는 시간당 25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에는 호우경보가, 서울 등 경기와 충청, 경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사태와 홍수특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 보시면 전남과 경남에는 최대 300mm 이상, 전북과 충청, 경북에는 최대 200mm 이상, 서울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짧은 시간에 강한 폭우가 쏟아질 텐데요. 남부지방은 시간당 최대 8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틀간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권에 이틀간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극한 호우라고 해요. 맞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의 경우에는 이틀 만에 519.3mm의 비가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16일 퇴근길 무렵부터 호우특보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의 시작은 거의 오후부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10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루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연강 수량이 이 서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300mm가 채 되지도 않거든요. 1년 동안에 내려야 할 비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비가 거의 10시간 만에 쏟아졌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인 총 양도 양이지만 또 이제 시간적으로 집중됐던 양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68년에 서산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 하루 동안 내린 비 중에
중에 가장 많은 비가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취약 시간대인 새벽 1시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는데 1시간 만에 무려 114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아마 피해가 본격적으로 급증했던 시점이 이제 이 시점부터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제 대응 단계를 격상을 했습니다. 중대보온 3단계로 가동을 하고요. 풍수의 경보도 심각으로 격상을 했는데 대응 수준이 최고로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2023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중대본 3단계를 했는데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그 대응입니다. 보면은 중대본의 국가장급의 현장 상황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시설들 그러니까 정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기관들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24시간 비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했냐, 3단계를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서산과 당진 쪽에서 시간당 100mm가 3시간 동안 거의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진청 같은 경우 짧은 하천이긴 하지만 새벽 3시에 바로 범람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건 긴급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방청 호우 피해가 큰 충청 지역에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을 배치를 했습니다.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2023년 오송 참사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지하도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한 건데요. 원래 대부분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소방청의 이제 화재 진압용으로 쓰는 대형 펌프입니다. 이게 분당 한 스펙상으로는 7만 5천 정도 리터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3만 리터 정도 뽑습니다. 이게 CMS로 따지면 초당 한 1톤에서 0.7톤 정도 되는데요. 많은 양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내수 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큰 용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송 지하차도 같은 이런 구조물에도 물을 빼는데 아마 이틀 이상 걸렸던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육지책으로 쓰는 단계지만 내수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사망자 4명 중에 3명이 충남에서 나왔고요. 이 많은 주민들이 하천 범람 위기로 대피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시간당 114.9mm, 굉장히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당 10mm의 비에도 충분히 우산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시간당 30mm의 비라면 거의 기상청에서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는 그런 기준급의 집중호우의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되는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라면 거의 폭포수 중간에 들어가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간당 강수가 집중되는 이제 시간대부터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날 사망자 4명 중 3명이 충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6시 15분쯤 서산시 성납동에서 물에 잠긴 차량 안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을 했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차에 갇힌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 11시 25분쯤에도 8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이 됐었는데 아마 이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대피를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분들을 빠르게 구조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간당 100mm 정도라고 하면은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밤 시간대에 시야 확보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온 곳에서는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2개 시도 45개 시군에 걸쳐서 1,400세대가 넘는 2,6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미기가도 1,177세대, 2,237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정부는 1,000세대가 넘는 그리고 2,000명에 가까운 이 이제 주민들이 임시 이제 거주 시설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두고 있는 것도 임시 거주 시설도 침수가 되는 피해 현상들이 자꾸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폭우 피해 상황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틀 전에 발생을 했었죠. 경기도 오선시 붕괴, 옹벽 붕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전에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고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시에도 이런 상황을 알렸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선시가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이런 상황을 막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난 옹벽이 이제 준공 후 5년 미만, 5년 정도 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SOC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진단된 옹벽 안전 진단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오산시에서 발표를 한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좀 상당히 이례적이고 사전 신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매몰자를 구조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도 한 3시간 정도 이어지면서 사람 그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옹벽 같은 경우는 수압만 제대로 체크를 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짧게 여쭤볼게요. 이런 붕괴, 옹벽 붕괴 같은 거 있잖아요. 담장 무너지고 이런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워낙에 많은 인공사면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예측되는 구간에서는 변위계와 같은 계측기를 달아서요 자동 경보 시스템을 요즘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가 충청에만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어제 하루 동안에만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이게 한 달 동안 내릴 비의 양을 어제 하루 만에 뛰어넘은 거라고 해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이제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 중에서도 이제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됐는데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동안에 총 내리는 강수량이 30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호우특보가 발령됐던 시점을 보면은 12시간 만에 이들 지역에 한 달 동안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이 이미 내려진 거고 총 강수량으로 봤을 때는 7월 한 달에 한 140%에 해당되는 비가 집중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문제는 1시간에 또 집중되는 강수량을 살펴보니까 시간당 최대 강수량 광주가 76.2mm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표를 하는 기점인 72mm도 훌쩍 넘어서는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 이들 지역의 대비보다는 대피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에도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이제 내리는 점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극한호우라고 하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비들이 지금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서 기상청에서 광주 전남 지역 장마가 지난 1일에 끝났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폭우가 내린 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우산으로 모두 가려야 되는 똑같은 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일종의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장맛비의 시작과 끝을 좀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덥고 습한 공기와 차갑고 건조한 공기의 경계면을 찾는 건데 이 스튜디오에 한 곳에는 온풍기, 한 곳에는 냉풍기를 틀어놨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육안으로 경계면을 찾는 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7월 1일 날 남부와 제주도 지역에는 장마가 끝났다라고 과감하게 이제 기상청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찬 공기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중부지방까지 내려오지 남부지방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이제 당시에는 예보를 하기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물론 이제 장마에 대한 시종 기간에 대한 최종 분석은 이제 모든 여름이 끝나고 나서의 사후 분석이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가 좀 애매하게도 장맛비의 형태로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종료가 된 시점 이후에 다시 장맛비가 내린 그런 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비가 더 온다고 하고요. 부산, 경남, 울산 일대도 역시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남부 지역에 이런 비 예보가 있으면 피해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주가 위치한 영산강 유역 같은 경우 다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영산강 유역에는 다목적 댐이라든가 댐이 없는 상황이고요. 섬진강 일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로 연장도 짧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큰 피해가 별로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충청권에서 굉장히 많은 비를 내렸던 비구름이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좀 더 강한 비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의 특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밤 사이에 집중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비와는 조금은 특징이 다른 게 거대한 성격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대립하는 그 경계면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더운 날씨에서 나타나는 소나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인 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극한의 공기가 대립을 하다 보니까 좁은 구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좀 오랫동안 머무르는 형태로 지금 장마 패턴이 바뀌고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의 장마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그냥 두 공기에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해서 그 두 공기를 굉장히 급격하게 섞어놓는 과정에서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초래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피해 복구라든지 인명구조 작업이 좀 어려운 야간 시간대, 취약대에 야행성 비로 내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하층에서 불어오는 그런 덥고 습한 그런 수증기들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낮 동안에는 일사로 인해서 이제 지면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일종의 에어 커튼이라고 해서 상하간의 공기의 움직임들이 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가 지면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 공기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지 못하다가 밤이 되면은 좀 이제 발달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좀 양동이에 우리가 물을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밤이 되면은 그 똑같은 양을 이 컵에다가 이제 담는다라고 하면 남는 부분의 차이에 이렇게 새어나오는 물들이 모두 다 비의 형태로 내리는 이런 어떤 상대 습도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이제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야행성 비를 좀 유발하는 그런 모든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이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에 최근의 기상 상황을 보면 이런 이례적인 현상들이 좀 일상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 기상 변화에 우리는 대응하는 시스템을 잘 갖췄는지 여기에도 의문점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기후 변화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명확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뉴노멀의 시대다. 그러니까 강우 패턴은 확실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보는 현상들이 2021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벌어진 일들은 굉장히 강우 부분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홍수하고 가뭄 부분이 있습니다. 가뭄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홍수는 사실 이제 내수, 외수를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 유역에서도 보신 것처럼 범람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강한 비가 갑자기 집중됐을 때는 소하천이라든가 중소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많은 발생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의 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배수 체계, 내수 배제를 위한 시스템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염려되는 부분이 최근 이제 싱크홀 관련 그런 사고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집안이 침하하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싱크홀보다는 이제 포트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노면이 이제 아스팔트가 떨어져나가거나 콘크리트가 깨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포트홀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위험하고요. 싱크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지하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가볍게 50cm에서 1m 미만의 이제 싱크홀, 이제 땅 꺼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일어났던 인명사고가 났던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한 공사에 의한 지하수의 거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싱크홀이 이번 폭우가 큰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포트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라든가 사고들이 많이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폭우가 내릴 경우에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물폭탄이 쏟아지면 삽시간에 차량이 잠기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땐 저희가 차에서 바로 내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도심 같은 경우는 침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차를 버리고 나가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상황을 우리가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물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이 원인이 내수냐 외수라는 걸 첫 번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 물이 유속이 발생하는 흐름이 발생할 경우는 차를 버리고 나갔을 때 2차 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보면 모든 자동차들이 전동시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전기가 나가면 문조차 열리지 않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차를 보호하기보다는 창문을 조금 열어서 물이 만일 침수 지역이 있다 그러면 내외수의 수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일부 지하차도에 침수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지하차도나 지하 주차장, 지면 아래에 있을 경우에 물이 차오른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죠. 일단 신속하게 긴급하게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역류가 하는 모습이 좀 보일 때는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으로 차오를 경우는 굉장히 이제 차문도 열리지도 않고 우리가 그 유속과 수압을 이길 수 없는 정도의 대비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차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차량을 두고 일단은 사람이 먼저 이제 탈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차량 외부로 이동하는 것도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차량 확인을 위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행동들도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좀 이제 많은 양의 침수가 될 우려가 있을 때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가 근데 아니더라도 집에 있을 때 집 밖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좁은 지역에 갑자기 많은 폭우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 밖에 물이 차오르는 게 이제 내수의 원인일 수도 있고 외수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차오른다는 건 이미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딘가 대피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창문과 출입문입니다. 그러면 출입문을 열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막기 위해서 닫아두시면 외부의 수압이 작용해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재도구라든가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손상되더라도 인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문을 열어두시고 내외수의 수압을 맞춰주셔서 탈출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폭우가 내리면 또 피할 수 없는 게 산사태 위험 같습니다. 최근 경북 안동에서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이 지역들은 산사태 위험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산불이 난 지역이라고 산사태가 날 확률이 높은 이유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산 같으면 비가 내리면 초기 강수량이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에 쌓이면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사태가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보충 중간재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토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토사가 기존의 산의 배수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흘러야 되는 물길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면서 토양 수분이 높아질 경우는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길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사태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땅 울림이라든가 뭐 지하수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 증상을 나무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굉장히 폭우에 의한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알기는 굉장히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포화도라든가 경보를 통해서 사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역에 비가 예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인데 남부 지역에 최대 이제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런 예보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확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부 지역 어디가 가장 위험한 지역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미 400mm 안팎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비구름이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전국적으로 소강 상태에 머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고 이제는 남쪽으로 좀 물러났던 일부 후퇴를 했던 덥고 습한 공기가 다시 남쪽으로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제 충남 지역에 머물렀던 그런 좁은 띠의 강수구역대가 이제는 남부 지역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남과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 그러니까 경보가 조금 전까지 내려졌던 지역들도 해제가 된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오늘 오후부터 다시 빗줄기가 체계적인 비의 구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강원 영서 지역 그리고 나머지 충북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 거의 우리나라 전국토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충청과 전북과 경북 지역에 앞으로 20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더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비가 집중되는 특히 남부 지역 전남과 경남 지역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앞서 내린 지역들은 이제 산사태의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들어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위험하다라는 점, 그리고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지역 뭐 30에서 100mm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미 누적된 비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 예보에 대한 경각심 갖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린 물폭탄, 괴물폭우의 원인이 이상기후로 진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뉴욕 지하철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항공기가 결항되는 사태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신을 보면 뉴욕의 마비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타전되고 있는데 내부를 살펴보면 실제로 보면 시간당 50mm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시에서는 빈번히 있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50mm에도 도시가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걸 조금 더 시간을 더 뒤로 하면 텍사스 사태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한 300여 분 돌아가신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는데요. 텍사스에 비가 온 게 이제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한 300mm 정도가 왔습니다. 텍사스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한 700~8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강우량의 절반 정도가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온 비가 우리 서산이라든가 당진 쪽에 온 비, 하루 온 비하고 거의 유사했는데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참사가 생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건 명확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 하나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미국의 폭우에 대비하는 그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지성 호우, 폭우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 노멀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정비 시스템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춰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미국을 이제 출장을 해서 그 미 육군공무원단 관계자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노아라고 하는 미 기상청의 직원들이 상당수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예보를 돌릴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이슈 자체가 다소 조금 식상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재난을 대응할 때 예방, 대비 대응을 에 대한 인력들은 꾸준히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참사를 저는 막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비록 없을지라도 효과를 눈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대비 대응에는 꾸준히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올바로 그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댐이나 이런 하천에 빗물이 흐르는 터널을 좀 넓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저전고를 좀 넓혀야 된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충청권에 이제 청량에 이제 기후 대응 댐을 얘기할 때 지천댐 한 6천만 톤 규모 댐을 짓자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한 60%가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제 중지되거나 보류되는 상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됐던 난강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난강댐에 지금 어제도 비상 방류를 하면서 굉장히 하류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난강댐의 치수 능력 증대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 갈등을 봉합하면서 우리가 시민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나가는 현명한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맹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이번 폭우 언제쯤 그칠지 그리고 폭우가 그친 뒤에 날씨가 어떨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마 이번에 장맛비가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남쪽에서 다가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이제 오랫동안 지배하는 이제 그 시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건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번 폭우에 이제 남은 자락이 남아 있지만 일요일 낮에 예보를 보니까 당장 소나기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즉 덥고 습한 공기가 빠르게 장악을 하면서 이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이제 염해 그런 날씨가 당장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일단 폭염 전에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이제 폭우에 대한 대비 먼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폭우의 원인과 피해 상황, 대응책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정창삼 교수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헬로윈 참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특별조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사고 책임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재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발생한 헬로윈 참사 유가족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헬로윈 참사 사건 진상 자체가 조망이 안 됐다며 검경이 참여하는 조사단 편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에 조사 시작 한 달 만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건데 유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특별조사위가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 권한 강화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국정조사특위가 55일간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며 지난달부터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사고 책임자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입니다. 충실한 활동을 통하여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야권은 특조위가 가동 중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누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재조사의 대자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8년간 9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고 재수사를 통해 전 정부 관계자 9명이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실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선호, 이진숙 후보자 등에 대한 거취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 검증대에 오르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 등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도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문제 삼아 모든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전면 보류 방침을 세웠고 여권에서도 이들 임명에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일부 후보가 자격 미달 논란까지 휩싸이자 대통령실 고민도 깊어진 상황. 지금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인사권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논란이 된 후보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가장 큰 논란이었는데 막상 청문회에선 전문성 부족 문제가 그 못지않은 쟁점이 됐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공교육에 대한 철학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여기에 더해 동문서답하시라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쪽지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선 하루 종일 오답이 이어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후보자님 수만휘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써준 메모를 보고서야 겨우 답변을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자, 모범 답안 보시고 네.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8대 1, 8대 2 정도 됩니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 철학이나 정책 소신을 묻는 질문엔 얼버무리거나 동떨어진 대답을 합니다. 자, 영어 유치원 필요해요, 안 해요? 영어 유치원도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보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첨예한 이견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죠. 교육부 공무원이 청문회 도중 건넨 메모엔 곤란한 질문엔 즉답하지 말고 동문서답하라는 조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되겠어요? 누가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까 이거? 근데 그건 사실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시민단체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전문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곤란한 질문에 동문서답하라는 조언이 담긴 쪽지까지가 공개됐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입장 없으세요?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자,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아니.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지금 장관님 위에 이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장관을 위해서 붙인다는데 다시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에게 공무원들이 건넨 쪽지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뭐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안다고 대답해라, 동문서답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들이 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거에 모른다고 답하는 게 상식이고 참된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하지 마라 그런 거 같네, 계기가. 저기 뭐 아까 포스트 보이는데 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마라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런 것을 공무원들이 이른바 이제 장관 후보자를 보조하는 분들이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를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게 무슨 조언의 차원입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법정 수업 일수 이건 모를 수 있어요, 정말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뭐 구체적 수치를 좀 알려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런 공무원들 공직 후보자들이 교육부 장관 후보라면 교육 철학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다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장관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하겠다든지 이런 분명한 모습이거든요. 이분은 교육의 문외한도 아니고 대학 총장까지 한 분 아닙니까? 평생 교수로 살아셨고 그러면 초중등 교육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건 모르더라도 학부모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교육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 분명히 없습니까? 그걸 그냥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면 말이 안 되는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참 지금 여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를 두고 야당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왔었는데 정작 전문성 관련한 질문들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청문회 관련해서 너무 도덕성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실은 실력 검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실력 검증에 딱 걸린 분이 이진숙 후보자인 것 같아요. 정말 뭐 저는 모를 수 있다라고 봐요. 수치 같은 경우는 저 자리에 가면
굉장히 떨려요. 그리고 당황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소신, 또 자사고 특목고 이런 문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결론은 뭐 국민이라든가 임명권자와 또 논의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수는 있습니다만 자사고 특목고는 또 아이를 가진 학부모라면 다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저분이 혹시 자녀분 두 분을 또 외국으로 보내서 유학 보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서관 공무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문서답해라, 뭐 모르는 척 아는 척해라. 이게 뭐 실은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저런 메모지를 남기는 건 실은 공개될 게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배소관 공무원들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 오히려 후보자를 좀 낙마하라고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오늘 교육부 전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선우 후보자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서 병원 갑질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2023년에 강 후보자가 가족 면회차 방문한 병원에서 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취임을 제한을 당하니까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다, 이 병원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그 병원 안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저 소란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셨다는 얘기도 담겨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또 뭐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실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좌관들에 대해서 갑질했다는 그런 뭐 나온 거 보면 이게 비슷한 연장선상 같아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히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 보좌관과 똑같은 의뢰 입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병원 잘 알아. 뭐 이 병원 뭐 누구를 잘 알아. 원장을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뭐 이거 잘못 대처했다가 혹시 병원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그렇게 압박했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유형의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이 자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100%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특히 그 의원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건 보좌관들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보좌관들조차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모습이 그 보좌관들에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였던 거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도 역시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나와서 얘기하진 못하지만 그 보좌관협의 회장이 나와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모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뭐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그래서 약자를 정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장관의 후보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 강 후보자 측은 강 후보자가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병원을 갔던 건 일단 맞는 것 같고 또 가족들이 이번에 있던 게 맞느냐 하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일단 강 후보자가 의정활동 중에 태움방지법도 발의를 하고 했던 분인데 참 의정활동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해명이 부족해서 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간 건 맞는데 가족들이 입원한 건 잘 모르겠다. 좀 해명이 좀 어색해요. 모를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백신 접종을 맞으러 갔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과거에 이제 PCR 검사를 받아야지만이 병원에 입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법이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뭐 자신이 보건복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보좌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실은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보좌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동반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임명권자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간을 둔 것들은 강선우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해명을 하고 그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강선우 후보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여권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분명히 좀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건 아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 대통령님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야당 의원들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권에서 나온 목소리고 지금 이 지경이면 대통령실과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인데 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청문회 날 아닙니까? 예. 아마도 예전 같으면 뭐 이제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낙마를 하거나 지명을 철회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일찌감치. 예. 그나마 지금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그 두 사람이 지금 그 일찌감치 낙마를 하면 결국 또 총구가 다른 데로 향하지 않겠냐. 예.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어제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 분위기를 보면 뭐 청문회가 끝나고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결심을 얻겠다 이런 얘기했고. 그 여론의 변화를 지금 다 보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청문회가 다 끝나고 일부 이제 지금 그 장관들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그 끝나고 자료가 제출되어서 지금 임명된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번 주말 변화가 막 추려질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론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뭐 그런 인사 조치가 있지 않겠는가. 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걸 두 사람을 뭐 인사를 철회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 아마도 그 이런 만약에 적절한 그런 본인들 스스로 뭐 사퇴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기류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 공지를 통해서도 그런 입장이 나왔었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낙마 시의 국정 동력 사이 또 부정적 여론과 국정 동력을 상실할 그런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가 아직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하게 해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임명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런 해명이 좀 부족하지 못하고 이게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낙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줘 버리면 정작 해당 후보자들은 해명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립적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정치를 예상하고 도덕적인 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갖췄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 기준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에서 CEO를 고르듯이 결국 실력 있는 사람 고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실력이 있고 어떤 그 정부의 한 부서를 맡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실력과 도덕성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고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4명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아름답게 책임지는 국민들의 모습
모습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희숙 위원장님이 혁신 위원장으로서 참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희숙 위원장 목소리에서 삐 처리를 한 부분이 문매에 속된 표현입니다. 다 땡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회의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의 어떤 불편한 기류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한쪽은 정말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문매요. 까지 삐삐 소리를 내야 되는지 문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매 맞듯이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 그러고 또 다른 분은 그 회의에 있던 분은 격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국민의힘 상황 보면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리멸렬하고 또 그게 좀 점입가경입니다, 완전히. 혁신위원장으로 했던 안철수 의원도 사퇴해버리고 또 혁신위원장 태세를 만들었던 윤희숙 의원도 모르겠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대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보통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게 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근데 넌 누구는 그만둬 라고 해서 그만두면 그게 과연 혁신의 모습인지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이분이 윤상현, 나경원, 장동혁, 송원석 4명을 지명했는데 그분들만 그만두면 국민의힘이 혁신이 되나요? 다른 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른바 일부에서 굉장히 비난받는 쌍권을 왜 뺐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상호 의원 얘기를 들었죠. 지금 정무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지금 다시 부활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총선 앞두고 다 그만두겠다, 더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스스로 후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첫 번 나와서부터 혁신이라고 해서 누구누구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고 또 영향력도 없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선거라면 이게 그 임팩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들어서 2028년인 거죠, 선거가 다음 총선이. 근데 지금 2025년에 나 다음 총선 출마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혁신을 하려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치겠다든가 이런 쪽으로 먼저 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희생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희생을 요구해야지 당신부터 그만두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짜고짜 희생을 요구하는 지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름답게 책임져야 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참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특이한 정당 같아요. 아니 혁신안을 지도부가 받을 생각이 없는데 왜 혁신위를 꾸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혁신위원장을 임명해서 한번 당을 혁신해 봐라, 정권 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혁신할 생각이 없는 정당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 얘기하고 윤희숙 전 의원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멀매를 주고 좀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과거에 내란을 문제 삼고 이것 문제 삼고 저것 문제 삼으면 분열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혁신위원장이 된 이후부터는 과거 내란을 옹호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혁신위원이 꾸려졌는데 전한계 씨가 국회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떨어지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반대의 행동을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게 받은 것 같은데요. 좀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국민의힘이 계속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107석이라고 하는 의석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국민들께서 좀 다시 돌려받아야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한 와중에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선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지상 주차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발생해 삽시간에 번졌는데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시꺼멓게 불에 그을렸습니다. 다친 주민이 들것에 실려 속속 나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울리는 소리가 가스 폭발하는 그런 소리 같이 팡팡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 그 소리 듣고 뛰어나와 보니까 막 불길이 계속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7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세대와 인력 11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10시 반쯤 불을 모두 끄고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2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지금 연기가 집에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만 들었고 그래서 일단 수건을 불 적시해서 입을 막고 있어라 그랬는데 하지만 거센 불길과 연기가 아파트 위쪽으로 삽시간에 번지며 심정지에 빠진 60대 3명을 비롯해 23명이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단순 연기 흡입까지 포함하면 부상자는 65명에 달합니다. 주차장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층 주차장 천정에서 불꽃이 떨어졌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피해 주민 임시 거처를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의 집과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각에선 폭우 대응으로 바쁜 소방당국을 굳이 어제 수사했어야 하는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내란특검 수사관이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단전단수 의혹 관련해서 자료 보신 건가요? 특검은 계엄 당시 단전단수 조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과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비상근무 중인 곳들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재난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본질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서울시는 소방재난 비상 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하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나온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드론작전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의 지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섰습니다. 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이 난 건데 그동안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삼성의 몫이 됐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승계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 나섭니다. 이번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대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5년 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여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입수한 핵심 증거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 측은 법원에 충실한 심리로 합병과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3명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한 시험지 유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학 결정이 내려진 학부모에 따른 경찰 조사에서 의심스럽고 잘못인지 알았지만 엄마가 하라고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학생은 훔친 시험지 없이 친 시험에서 평소 만점을 받던 수학은 40점, 윤리는 80점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다 구속된 전직 기간제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시험 때마다 전과목 시험지를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대가성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의 고3 딸이 시험지 유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생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딸은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험 전 엄마가 가져온 문제와 학교 시험 문제가 똑같아 의심스러웠다며 엄마에게 물으니 그냥 하라고 해서 잘못인 걸 알았지만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학년 때는 종이 시험지로, 2학년 때는 휴대전화 사진으로 시험 문제를 전달받았다며 구체적 내용까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초 이 학교를 그만둔 뒤 경기도의 한 학교로 옮겨서도 학생의 과외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가 시험지 유출을 위해 교사와의 인연을 이어가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시험지 관리와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5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한 거예요.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 스트레이트로 다 무죄 받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무렵에 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 승계 비율을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었는데 결국 그 지금까지 핵심이 됐던 것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사실상 조작했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만 그렇게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도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판단했던 2심 판결이 맞다라는 취지로 해서 검찰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 5, 6년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삼성의 어떤 그 경영권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소된 지 5년 만에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삼성이 글로벌적으로 뭐 성장하지 못했던 거나 이런 뭐 경영 활동을 열심히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게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받았던 혐의 자체는 19개의 혐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업무상 배임죄 같은 그러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를 하고 공소를 유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측면도 저는 있어 보이는 것이 이재용 회장과 관련해서 다른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건이라든가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는 회계 작성에 있어가지고 재량 행위를 넘어섰다라는 행정법원의 판단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그런 공소 유지를 하였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분명히 드는 부분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기소 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그런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기업인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결국 기업인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되지만 기업인이란 이유로 해서 그에 대해서 뭔가 마녀 사냥식
먼지털이 이 또한 네. 있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이재용 회장에 대한 1, 2, 3심 연속 무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만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고 결국 1, 2, 3심 연속으로 다 무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이중위험 금지, 더블 제퍼디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항소하지 못하도록 해서 인권 보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취지를 존중할 수 있는 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무작정 상고 항소하자는 이런 취지에서는 그런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이제 오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삼성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사법 리스크가 거의 10년 정도 이루어진 셈이 되었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경영이 악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그룹은 이번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을 좀 더 안정성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신속한 의사 결정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규모 투자라든가 고용 확대의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사업 확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산업계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논란입니다. 네. 퇴학당한 학생도 시험지 유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해당 사실이 이 사건 수사에서 어떤 요소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정했다는 것은 자백이 되는 것이고 자백을 한 경우에는 사안의 진상을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제2의 어떻게 보면 숙명 요구 사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그 한 기간제 교사 그리고 이 학생의 그 부모 그리고 또 행정실 이 세 명이 구속해서 된 그런 상태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딸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만 이게 처음에 그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엄마한테 받은 시험지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뭐지? 했지만 엄마한테 이게 뭐예요? 했는데 그냥 해라고 해서 결국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든 밝혀져서 뭐 형사처벌 수순으로 들어갔고 다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거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경찰이 충분히 사안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해당 학생 이미 학교에서는 퇴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뭐 시험지 유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인지했다 이런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법적 책임은 미성년자잖아요. 어떻게 지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해당 학생이 미성년자보다 보니까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호 처분 같은 그런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형사처벌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 숙명여고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업무방해죄로 인해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교사와 학부모가 뭐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혐의 일부를 놓고 좀 말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거짓 진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처벌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혐의가 기본적으로 업무방해 또 야간에 주거 침입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뇌물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맨입으로 했느냐 아니면 뭔가를 주고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적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이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됐다. 그래서 해제시키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학교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뭔가 했는데 이를 묵인해준 대가가 무엇이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을 주거나 한 적이 없다는 반면에 받은 사람은 또 받았다고 자백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부분 쟁점에 대해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시험지를 유출한 것은 잘못인데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공분을 또 사는 게 뭐냐면 학교 측이 몇 년 동안 시험지를 훔친 것을 어떻게 몰랐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도 관리 소홀 이 문제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시험지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보안 사항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아마 살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그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추후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해당 학생들과 해당 학부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함께 사과의 그런 재발 방지 대책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해당 학생이 이제 훔친 시험지 없이 기말고사를 지난 4일에 쳤는데 평소 만점받던 수학 40점, 또 윤리는 80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지 유출로 인해서 해당 학생이 과도한 성적을 얻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 학생들, 그 학생으로 인해서 성적에서 차별받았던, 그 피해를 받았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호우 관련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어제 광주에선 400mm 넘는 폭우에 도심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불어난 빗물로 차량과 주민은 고립됐고 지하철 운행도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기자, 광주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주천은 어제보다는 하천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불어난 물에 여전히 빠른 유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산책로를 집어삼키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곳곳에는 물에 떠내려온 돌멩이와 나무가지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광주는 어제 4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7월 한 달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진 건데요. 광주천은 물론 동구, 소태천 등 주요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하면서 인근 주민은 대피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광주 하산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구조됐고 밤 10시 20분쯤에는 신안교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시민 한 명이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인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인 남구 백운광장과 대남대로 일대에도 한때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주택 침수는 물론 차량 수십 대가 고립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 지하철 상무역 대합실이 침수돼 화정역부터 공항역까지 6개 역사 열차 운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 등 영산강 주요 지점도 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하천 주변 도로와 지하차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젯밤까지 도로 침수 274건, 인명구조 47건 등 모두 56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게는 400mm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출근길에도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천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영남권도 강타했습니다. 어제 경남과 경북 곳곳에서 최대 30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문제는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온천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동원 기자, 현재 비가 내리고 있나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 온천천에는 약한 빗줄기가 내리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주변 산책로가 물에 잠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밤사이 부산에는 아직 2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에 시간당 80, 최대 300mm 폭우가 예보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남산청은 어제 3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집에 있던 60대 여성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제 200mm 넘는 비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69가구 96명이 대피했습니다. 대구시 노곡동에선 저지대 마을이 침수돼 주민 26명이 보트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소방당국은 침수 우려 등 164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25명의 인명구조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많은 곳은 최대 25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초긴장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하천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동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방글라데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엄마와 딸이 자연 그림을 걸어놓고 피크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년 영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사진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웰컴 사진전이 열립니다. 올해의 수상작들 함께 보시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는 급속한 도시화로 그림과 같은 공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한 호수가 인근 구리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오염된 장면입니다.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역의 바닷속에 있는 세계 최초의 수중 온실 시스템 니모의 정원입니다. 인도 서벵골 지역의 메마른 강바닥에서 물을 깃는 주민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네, 사진이 참 예뻐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한 느낌도 드는데요. 웰컴 사진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웰컴 사진상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연구 지원 재단인 영국 웰컴 트러스트가 지난 1997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건강 문제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을 선정하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회의 건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사진을 통해 건강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 시각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비구름대는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전남의 호우경보는 주의보로 완화됐고요. 서쪽 지역과 경남의 호우주의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홍수특보도 발효된 만큼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전남과 경남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최대 200m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짧은 시간에 강한 폭우가 쏟아질 텐데요. 남부지방은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의 바람도 강하겠고요. 동해상으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9도,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